내가 오늘 죽었다면 며칠 뒤에나 사람들이 알았겠지. 누군가가 고시원 방 냄새가 이상하다고 할 때쯤 병원 침대에 누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68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게 꼭 병이나 사고 때문만은 아니더군요. 외로움이라는 게 그렇게도 무섭다는 걸 저는 늦은 나이에야 알았습니다.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야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올해 68, 이름은 박상호라고 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고시원에서 홀로 지낸 지도 벌써 7년째가 되어가네요. 아내는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수술을 받은 뒤 제대로 돌볼 형편이 안 되다 보니 결국 손 한번 제대로 못 잡아주고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식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젊을 적 사업 실패로 집을 날리고 빚더미에 허덕이던 시절 자식들 학비조차 못 대주면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인데 잠깐 얼굴만 보자. 그러자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이제 와서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그냥 혼자 사세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혼자 사세요? 그래,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혼자서 말이죠.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나이가 드니 깊은 잠이 오질 않습니다. 좁디 좁은 고시원 방에서 몸을 일으켜 허리를 펴면 벽에 걸린 낡은 달력만 덩그러니 저를 내려다봅니다. 이웃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지만 다들 모르는 사람뿐입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로 눈만 마주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인사를 해봐도 고개만 까딱하고 말죠. 모두들 자기 일로 바쁘고 누구도 노인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역 문화센터 청소 일을 합니다. 매일 새벽 어두운 거리를 걸어나가 빗자루를 치죠. 그렇게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면 잠시 마음이 잦아듭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고 방에 돌아오면 다시 정막이 밀려옵니다. 오늘도 누구한테 전화 올 일은 없겠지. 핸드폰에 찍히는 건 은행에서 오는 문자뿐입니다. 통장 잔액이 부족하다는 알림이나 대출 상환 독촉 문자 같은 것들 말이죠. 가끔 스팸 문자라도 와서 핸드폰이 울리면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다가 이내 실망하게 됩니다. 사실 가장 힘든 건 명절입니다. 추석이든 설이든 텔레비전만 켜면 가족끼리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이 쏟아지는데 그럴 때면 참을 수 없이 울컥합니다. 저는 그저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혼자 앉아 먹을 뿐입니다. 젓가락질하다 문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져 젓가락을 놓을 때도 많습니다. 명절날 아침에는 일부러 청소 일을 나가기도 합니다. 문화센터는 쉬는 날이지만 열쇠를 받아서 혼자라도 청소를 하죠. 그래야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텅 빈 건물에서 혼자 걸레질을 하면서도 적어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청소를 하는데 어린 손자를 데리고 온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손자가 복도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는데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제가 얼른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상비약을 발라주었죠.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연신 고마워하며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는 금세 사라졌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람의 온기에 목말라 있는지를 말이죠. 병원에 가는 날은 더 서럽습니다. 혈압약을 받으러 가거나 간단한 검진을 받으러 갈 때면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하죠. 혼자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자식이나 며느리가 옆에 앉아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죠. 저만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가족분들과 대화도 많이 하시고요. 가족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라니. 그 말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대화할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녁에 오늘 어땠어요? 하고 물어볼 사람이 있다면 밥은 드셨어요? 하고 챙겨줄 사람이 있다면 말이죠. 내가 쓰러지면 이걸 누가 알까? 그 생각이 머리를 짓누릅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쓰러져도 며칠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관리인은 월세만 받으면 되고 이웃들은 서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아마 방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야 누군가 이상함을 눈치챌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혀옵니다. 밤에 가슴이 답답해져서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습니다. 혹시 지금 심장마비가 오는 건 아닐까 싶어서 가슴을 만져보기도 하죠. 그럴 때면 119에 전화라도 걸어야 하나 싶지만 단순한 불안감일 수도 있어서 망설이게 됩니다. 얼마 전 정말로 그런 일이 제게도 닥쳤습니다. 고시원 옆방에서 살던 한 노인이 며칠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인사를 나누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복도에서 가끔 마주치곤 했던 분이었죠. 관리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그분이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와서 소란스러웠지만 정작 그분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는지 친구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더군요. 결국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쓸쓸히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혹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발견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혹시가 아니라 거의 확실한 일일 겁니다. 제가 죽으면 며칠 뒤에나 발견될 테고 저 역시 무연고자로 처리될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며칠 뒤 저에게도 일이 닥쳤습니다.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가슴이 뻐근하며 숨이 막혔습니다. 겨우 벽에 기대어 쓰러지지 않았지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가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자라는 게 그 순간만큼 서럽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응급실 침대 옆으로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흉통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죽었다면 며칠 뒤에나 사람들이 알았겠지. 누군가가 고시원 방 냄새가 이상하다고 할 때쯤 병실 천장의 형광등이 제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환자의 가족들이 밤새 간병을 했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가끔 들러 체크할 뿐이었죠. 퇴원하고 나서 지자체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도 해드리고 같은 처지의 분들과 모임도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미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씁쓸했지만 동시에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제가 살아있는지 확인해 주겠다는 거니까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웠거든요. 혼자 살기에 익숙해져서인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몰랐고요. 하지만 몇 번의 권유 끝에 자조 모임에 나가봤습니다. 동네 복지관 작은 방에서 열리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다들 저처럼 혼자인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모임을 진행했는데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박상호입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더군요. 어르신은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도 처음이라 떨리네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누군가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분 역시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자식들과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 저와 비슷했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긴 한데 연락을 안 해서요. 아, 그러시는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니까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나둘 이야기에 참여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생기는 불안감,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 자식들과의 소원한 관계 같은 것들 말이죠. 그 모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만 혼자인 게 아니구나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생겼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고시원 방에 들어가서도 평소보다는 덜 적막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분들과도 점점 친해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저와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이었고, 이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도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과거에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라 말씀을 참 잘하셨고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끔 작은 음식도 나눠 먹으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웃음이 이젠 제 하루의 작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모임 가는 날만큼은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설레기도 했죠. 김 할아버지는 가끔 전화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상호 씨, 안녕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 안부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안부를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저도 가끔은 다른 분들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혼자 삽니다. 매일 밤 고시원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들, 새벽에 혼자 일어나 아무도 없는 거리를 걸어 나가는 시간들,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긴 하루들은 여전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맞나? 하고요. 누군가를 그리워할 일도, 누군가가 저를 그리워할 일도 없는 삶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여전히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가족들이 모여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술 한 잔 기울일 때도 있죠. 그럴 때면 아내가 살아있을 때가 떠오릅니다.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하며 함께 웃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자식들 생각도 납니다. 어린 시절 제 등에 업혀서 까르르 웃던 아이들이 이제는 아버지와 연락도 끊고 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가끔은 안부라도 궁금하다는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체념했어요.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게 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너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만이라도 말이죠.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일을 나갑니다. 문화센터 복도를 닦으면서 가끔 누군가 고생 많으세요 라고 인사해주는 분들이 있을 때면 하루가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고독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쌓이는 외로움이 끝내 사람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외로움이 병이 되고 그 병이 서서히 사람을 죽여가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막아야 할 질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모두들 자기 일로 바쁘고 노인들의 외로움까지 챙길 여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과의 시간이 저를 버티게 해줍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의 안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가끔은 이런 상상을 합니다. 언젠가 자식들이 연락을 해올지도 모른다고요.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 희망 없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혼자 외로움에 지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조금은 덜 외로워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혼자 산다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요. 다만 그 외로움이 너무 깊어져서 생의 의욕까지 잃게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뒤늦게라도 작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뜹니다. 여전히 혼자고 여전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안부를 물어봐 줄 사람이 있고 제가 안부를 물어볼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견딜 수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닐지라도 견딜 만한 외로움은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저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사연에 공감하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